윤 대통령은 21일 오후에 마르크 위터 나토 사무총장이 요청해온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이 면담 일정이 다소 늦춰진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매우 단호한 대화가 오갔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토 신임 사무총장이죠. 전화 요청을 받고 통화를 했어요. 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 북한 군사 협력의 진전에 따라서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서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밀착, 이것이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상응한 조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하면서 적극적인 협력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통화가 좀 더 이어졌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의 화답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밝힌 실질적 대응 조치의 공동 모색, 이것도 처음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거리는 멀지만 요즘 통신이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던데요. 지금 나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대표단을 나토에 파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같은 경우에도 한 3가지 정도를 약속했는 것 같은데요. 신속하게 대표단 파견하겠다. 이렇게 네. 함으로써 나토와 한국의 첫 공동 대응을 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 한국, 나토, 우크라이나 간의 이 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전장 정보 수집 활용 체계라는 것에 가입한 것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정보를 수집한 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참여 수준을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관계자는요, 윤 대통령이 밝힌 단계적 대응 조치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북한의 행동, 참전 자체가 아니라 러시아의 행동, 여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자체도 물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위협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북한과 러시아의 혈맹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북한 군인이 피를 흘리게 되면 푸틴은 이 김정은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죠.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감한 기술, 다시 말하면 반대급부로서 주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를 끼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는 행동의 기준이 된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한 것인데 지금 관심은 이겁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네. 타탄두 기술, 그다음에 미국 가까이 가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즉 SLBM입니다. 그러려면 이동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해요. 그런 기술. 그다음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 위성이 군사 위성의 역할을 못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바라는 건 아주 고도의 민감한 기술이고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이 기술을 제공하면 한반도 안보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CBM이 중요한 게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7,000도가 넘는 고온을 견뎌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북한이 확보 못한 것으로 예,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5,500km 이상을 우리가 IC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말씀하신 그 고열 때문에 탄두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의미가 없는데 북한이 이제까지 많은 ICBM을 발사했지만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그 기술이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전부 고각 발사만 했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기술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의 단계별 대응 조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 이 전략적 모호성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도록 만들어서 행동을 규제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대응할지 확실하지 않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감히 북한으로 우리가 유의하는 그런 기술이나 장비를 넘기지 못하도록 억제하겠다라는 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러시아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그런 활동을 강화하고요. 특히 상대방, 특히 러시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규정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자체는 모호하게 하겠다는 거죠. 모르게 함으로써 더 이제 조심하게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주한 러시아 지노비에프 대사를 21일 어제 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요. 경고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원론적인 대응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본국에 보고하겠다. 네. 그리고 한국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강력 대응 경고를 러시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뭐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북한이 참전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적 용어를 얘기를 해서 모든 분야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분야는 실질적인 어떤 군사 협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다. 결국 우리의 주권적인 어떤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는 가타부타 얘기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선을 그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크렘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본인들은 이 그 세계를 향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네. 결국 북한이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화약고에 우리 동포 어떻게 보면 군인이기 전에 우리의 국민들이 사실상 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나라보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제3국, 그러니까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닌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칠 파장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격전을 치르고 있는 곳에 그 지역에 북한의 소위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꽂혀서 펄럭이는 사진, 이게 공개가 됐어요. 예, 공개한 그 주체는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입니다. 21일 날 공개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격전을 치르는 것이 도네츠크에 있는 이 지금 스쿠리노 인근이라고 그래요. 네, 저게 이제 조작 사진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게 명확하게 실사 같거든요. 그럼요. 이걸 공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상대방에 대해서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북한까지 와서 참전을 하니까 이건 강력한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보면 격전지에 이미 북한군 장교들 또 북한 군인들이 참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국방부도 21일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런 행태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의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의 역할이 과거 북한이 공개했던 전쟁 시나리오에 등장한다고요? 예, 이제 뭐 북한이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운영하는 우리 민족길이라고 하는 선전용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폭풍 군단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 역할을 소개했는데 2013년이니까 벌써 11년 전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때 당시에 3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 3일 전쟁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는데 1일차에 이 경보병부대, 다시 말하면 이 폭풍군단에 소속돼 있는 경보병 부대를 투입을 해서 그거를 불마당질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한국 후방에 있는 인프라를 타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 폭풍군단이 주한 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잡아서 미국과 교섭을 해가지고 3일 만에 그냥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서 선전 매체에서 자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 시민 이 가족들 15만 명을 인질로 잡는 부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폭풍군단의 현재 전력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제 폭풍군단 대략 이 8개에서 한 10개 여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4만에서 한 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얼마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이 젊은이들이 전체적으로 왜소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현역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보급이 형편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들이 꽤 많이 있고요. 실전 경험을 전혀 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폭풍군단은 대한민국 산악지형에 걸맞는 훈련을 숙달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전혀 지형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기후도 다르고요. 중요한 것은 언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죠.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겠냐. 네. 지금 보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군모를 입고 장비를 지급받는데 과연 그 지휘 체계에서 어떻게 지휘를 받고 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러시아 파병이 김정은이 원하는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김정은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 부대를 탈영했던 북한 군인들이 다시 붙잡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병사들이 18명이나 탈영했다는 것 사실도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 16일 날 러시아 부대 밖 6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검거를 했다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서울에서 개성 정도 거리가 60km 정도 되는 겁니다. 결국 본인들이 훈련받은 데로부터 굉장히 먼 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언론 보도를 보면은 훈련이 끝난 뒤에 식량을 제대로 보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탈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휘관을 찾으러 위해서 탈영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현 상황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적지 않은 그 군인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월급은 한 월 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뭐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 우리나라 개성공단의 사례를 보면은 월급을 근로자들, 군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 당에 주고 거기에서 80% 가까이 뗀 다음에 20% 정도 줄까 말까 하는데 목숨값 치고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고 결국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달러 외화는 결국은 김 씨 일가의 사치품, 핵, 미사일 개발하는데 전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군은 김정은이 되도록 감추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 방송으로 지금 알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국정원까지 참전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 자유의 소리 방송, 어제 F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보도를 했고요. 이 확성기 방송은요, 이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 군인들,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다 전파가 됩니다.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 6명이 전사했다. 18명이 집단 탈영했다라는 내용까지도 소상하게 알렸습니다. 자, 이
예, 지금 사실은요, 이 명분도 없는 전쟁에 그 젊은 북한 군인들, 북한은 MZ세대인데 네. 과연 가서 굉장히 동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18명이 아니라 집단 탈영할 수도 있고요.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그 파병된 인원들 중에 살상조를 운영한답니다. 네. 혹시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그냥 사살해 버릴 수 있는 이건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네요. 이걸 북한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순 우리 기술로 쏘아올린 정찰 위성이 찍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모습이 공개가 됐죠. 이게 연일 화제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반도가 이게 구름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구름 때문에 이제 좀 필요할 때 좀 찍고 싶은데 구름이 가려서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근데 사 같은 경우는 이 전파를 보내서 전파를 받기 때문에 찍은 걸 보면 사람 눈으로는 좀 생소합니다. 생소하긴 하지만 사 위성은 또 기상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구름이 끼든 뭐 관계없기 때문에 항상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이 좀 다릅니다. 군사적으로는 사 위성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렇더라도 광학인 2호 위성과 사 위성이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야 저희가 필요한 어떤 그 정보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SAR, SAR라고 하죠. 그 위성은 국정원이 최근 공개한 이 화제 위성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국가위성운영센터가 내놓은 것들인데, 자, 어떤 일들을 하죠? 예, 국가위성센터는 이제 우주전입니다. 예, 우주의 정보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또는 중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국정원이 석 장을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바로 위성, 이 말씀하신 국가위성 운영센터가 내놓은 사진이거든요. 네.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국정원과 우리 과기부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네. 2022년에 공동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그 아리랑 위성이거든요. 아리랑 위성이 3호, 3A호, 5호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5호가 사 위성입니다. 사 위성 이 영상은요, 꺼멓게 하얗게 되지금 우리는 무슨 건 볼 수가 없는데 네. 전문가가 다 볼 수 있습니다. 판독을 하면 저렇게 이제 나타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기상과 전혀 관계없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3, 3A, 5호 외에도 앞으로 6호, 7호 계속 발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주에서 정보 역량을 이 국정원이 확보하고 있고요. 우리 군도 지금 이미 2개를 발사했고 5개를 발사하게 돼 있거든요. 이 우리가 독자적인 그런 정보 역량을 구비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네. 위치는 비밀이지만 제주도에 센터에 본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첩보와 정찰뿐 아니고 우리 군의 삼축 체계에도 인공위성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군사정찰위성 2호기의 실험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군의 예리하고 정확한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우주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좋은 위성들을 잘 만들고 싶습니다. 삼축 체계의 기반이 결국은 감시 정찰입니다. 그 표적이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뭘 이렇게 타격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이 지금 이번에 발사한 4.25 사업 정찰 위성들이고, 그런 눈이 기반이 되어야지 삼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없는 삼축 체계는 좀 이게 언밸런스죠. 네. 눈이 없는 삼축 체계, 바로 그 눈이 되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또 인공지능 기술, 즉 AI를 활용해서 우크라이나 언론이 공개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신원을 정확히 짚어냈죠. 그렇습니다. 이번이 국정원의 AI 기술을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 국정원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북한군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고 저 왼쪽 사진이에요. 예, 딱 특정을 해냈습니다. 자, 이 그렇게 사람. 하면서 지금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국정원에서 AI 안면 인수 기술을 적용한 결과 이 사람은 작년 8월 달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전술 미사일 생산 공장을 갔을 때에 거기에 수행을 했던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80%가 일치했는데 그러면 100%래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말은 80%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특정됐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아마 전장에서 이와 같은 그 북한군의 신원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추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이 미사일 기술자는 또 그 동료들은 소위 붉은기 중대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붉은기 중대 어떤 부대죠? 예, 말씀하신 이 붉은기 중대는요, 미사일 총국 소속이거든요. 미사일 총국은 2016년에 김정은 지시로 창설이 됐습니다. 핵미사일 생산은 물론이고 관리와 행정을 총괄하고 또 실제 보면 북한이 ICBM 화성 17형, 15형을 발사했고 작년에는 화성 18형을 발사했거든요.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 발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사일 총국인데 네. 그 조직에 소속돼 있는 중대가 바로 붉은기 중대입니다. 붉은기를 앞세우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 붉은기가 여기 보시면 사진에도 보셨습니다만 그 붉은기를 앞세운 이 인원들이 시가행진하는 장면, 열병식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기 중대 최철웅이라고 하는 이 중대장이 이 설계 단장으로 위장을 해서 김정은을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 첩보전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한 러시아의 미사일 등 핵심 기술을 김정은이 이번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반대급부로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소련, 그다음에 러시아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런 핵심 기술을 어느 나라에도 넘겨준 전례가 없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간절히 받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이 북한 주민들, 북한 군인들을 담보로 해서 결국 김정은의 정권을 유지하고 김정은이 원하는 고도의 기술과 역량을 받고자 하지만 이게 지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ICBM 재진입 기술 이런 것들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이나 정찰 위성 기술을 요구하겠지만 아마 푸틴이 그걸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네. 또 푸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정은은 오히려 패착을 하고 있다. 도박에 가까운 모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전장에서 많은 인원들이 이 사망을 하게 되면 아무리 북한 주민들이 이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네.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체제가 흔들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원하는 건 얻지 못하면서 원치 않는 걸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외화벌이도 하고 기술도 받으려고 하겠지만 실제로 아들들이 죽어나가면 민심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알겠느냐. 그런 지적인데 저도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요. 국정원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얻기 위해 시긴트의 휴민트라는 그런 방식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요 몇 년간은 좀 많이 약화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보자산이라는 것이 신호 체계와 관련된 시긴트 그리고 또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휴민트가 문제가 되는데 뭐 사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주까지도 우리의 눈이 가 있는 시긴트는 굉장히 발전해 가지만 휴먼 네트워크 사실 북한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정권 때에 국정원을 사실상 이 대공수사권을 무력화하고 이제 조사권까지 빼앗으면서 어떻게 보면 신냉전 하에서 이 국정원의 기능이 너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원의 휴민트를 통해서 북한군의 규모, 신분증, 최근에 했던 설문지까지 하는 걸 보면은 나름대로 정말 악종고투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신냉전 과정에서 국정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 어떤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전문가적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의 역할 약화가 불러올 그런 우려 속에서도 아주 잘했다. 국정원이 왜 국정원다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그런 분석이셨습니다.